교환한 경우 이야기예요. 우리가 배우자 소유 상가와 갑 소유 아파트를 서로 교환했을 때, 그러면 갑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아파트를 대가로 취급했잖아요. 그래서 부동산을 서로 교환하면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기 때문에 유상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거기 사항의 니은입니다. 거기 사항의 니은, 소유재산을 처분 또는 담보한 금액으로 해당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자, 이야기입니다. 자, 어떤 경우를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취득세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 교재에 자 390페이지 취득세가 어떤 조세인지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읽어볼게요. 우리가 취득세는 열거된 가세대상 물건을 사실상 취득하는 경우, 그 둘째 줄, 사실상 취득한 자가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하는 지방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뭐 금방 읽어본 이야기를 단순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취득세는 우리가 부동산 등을 그러니까 부동산 등을 우리가 사실상 취득한 경우 우리가 부과하는 조세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제 기본적으로 여기부터 이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 이제 요걸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자, 우리가 느끼는 세법하고 세법상 기준은 다를 수도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취득세를 우리가 느낄 때는 부동산, 차량, 기계 장비 등에 대하여 취득세가 부과되는 걸로 우리는 그렇게 느껴요. 그건 이제 우리가 그렇게 느낀 거고, 우리가 세법상 기준은 이렇게 됩니다. 부동산 등을 사실상 취득한 경우 취득 사실 그 자체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이 취득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동산, 차량 등에 대해서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느끼지만, 세법상 기준은 부동산, 차량 등을 취득한 사실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이 취득세예요. 그러니까 세법상 기준은 어떤 재산을 취득한 사실, 취득한 행위에 대해서 취득세를 부과하는 거지, 차량, 기계장비, 선박 등에 대해서 직접 취득세를 부과하는 건 아니에요. 자, 제가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자, 우리가 피상속인이 우리가 이제 사망하신 분을 우리가 세법에서는 피상속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피상속인이 사망을 함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우리가 부동산을 우리가 갑이 상속을 받았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세법상 기준대로 설명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법상 기준대로 설명하면 우리가 부동산을 우리가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행위에 대하여,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 취득세가 부과되고, 우리가 그 다음에 상속받은 재산,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별도로 부과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상속에 의하여 취득을 하게 되면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행위에 대하여 취득세가 별도로 부과되고, 상속받은 재산,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세가 별도로 부과되기 때문에 우리가 상속에 의하여 취득하면 취득세와 상속세를 둘 다 부담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거 보시면, 자, 우리가 이제 취득세만 가지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느낄 때는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가 부과되는 걸로 느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느낀 거고, 세법상 기준에 의하여 설명하면 부동산을 취득한 행위에 대하여, 취득한 사실에 대해서 취득세를 부과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뭐 취득세가 어떤 조세인지 눈도장 찍었으면 지금부터 취득세와 관련해 가지고 이런 것들을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공부하셔야 될 거. 우리가 부동산 등을 취득한 행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함에 있어 가지고 어떤 재산을 취득했을 때 취득세가 부과되는지,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어떤 재산을 취득했을 때 취득세가 부과되는지를 정리하셔야 되는데, 그걸 우리가 이제 어렵은 말로 이야기하면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는 가세 대상 범위를 참고하셔야 됩니다. 자, 그게 여러분들 교재 392페이지입니다. 자, 교재 392페이지 가셔가지고 우리가 이제 어떤 재산을 취득했을 때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는지,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는 가세대상 범위를 정리하셔야 되는데, 자, 일단 이제 이야기부터 해봅시다. 우리가 모든 재산을 취득한 사실에 대해서 취득세가 부과된다면 이건 너무하지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뭡니까? 자전거. 그 자전거를 우습게 보시면 안 됩니다. 비싼 자전거는 몇 천만 원짜리도 있어요. 우리가 뭐 티타늄 이런 걸로 만든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전문가 용어 뭡니까? 수천만 원짜리도 있습니다. 우리야 뭐 9만 원 주고 3천리 자전거 구입하지만, 자, 그러면 이제 이 자전거를 취득한 사실에 대해서 취득세를 부과하는 거, 이거는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는 가세대상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참고하셔야 되는데, 자, 일단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우리가 취득세가 부과되는 가세 대상들 중에서 중개의 대상이 되는 건 부동산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에서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는 가세 대상 범위를 가지고 시험 출제를 할 가능성은 5%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출제 가능성이 미미하니까 그냥 대충 읽어만 볼 건지, 혹시 모르니까 다 기억할 건지를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뭐 취득세 가세 대상 중 중개의 대상이 되는 건 부동산밖에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가세 대상 범위를 읽어만 보시면 되지 일일이 다 기억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 주의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뭐를 주의하셔야 되냐면은, 자, 요거는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에 관한 권리, 요거는 이제 주의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결론을 이야기하면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는 가세대상 범위는 기억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는 가세대상 범위는 기억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왜? 취득세 가세대상 중 중개의 대상이 되는 건 부동산밖에 없으니까. 자, 그런데 야는 따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그게 뭡니까? 우리가 전세권, 뭐 지상권, 임차권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우리가 뭐 아파트 분양권, 당첨권, 입주권 이런 것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이걸 이제 기억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양도소득세 가세 대상이지만 취득세 가세 대상은 아니라는 거. 요거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좀 포괄적으로 설명을 해볼게요. 우리가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은 물론이고 부동산에 관한 권리도 양도소득세 가세 대상이에요. 근데 취득세는 우리가 부동산 등만 가세 대상이지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취득세 가세 대상 아닙니다. 그래서 아파트 분양권을 가지고 설명하면, 아파트 분양권은 양도소득세 가세 대상이지만 취득세 가세 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아파트 분양권을
프리미엄을 받고 유상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된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지만 아파트 분양권은 취득세 과세 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아파트 분양권은 프리미엄을 수천, 수억을 주고 취득하더라도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 부과되는 취득세는 없습니다. 요거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걸 잡으십시오. 우리가 부동산에 관한 권리인 전세권, 지상권, 임차권, 분양권, 당첨권, 입주권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지만 취득세 과세 대상은 아니라는 거, 요거 구분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교재 390페이지로 돌아갑니다. 자, 교재 390페이지로 돌아가셔가지고 우리가 이제 취득세에서 두 번째 보셔야 될 거. 자, 취득세는 각종 재산을 취득한 사실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뭘 하셔야 되냐면은 이걸 하셔야 돼요.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는 취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뭐 제가 이제 조금 전에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자, 봐요. 우리가 느낄 때는 부동산, 차량, 기계 장비에 대하여 취득세가 부과되는 걸로 느낍니다. 그런데 세법상 기준은 부동산, 차량, 기계 장비 등을 취득한 행위, 취득한 사실에 대해서 취득세를 부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는 취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기본 개념으로 잡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는 취득 개념을 잡으셔야 되는데, 여러분들 교재 390페이지 보시면 취득의 개념 해가지고 뭐라고 적어놨는데,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우리 시험하고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취득 개념 그 옆에다가 이렇게 필기를 이렇게 한 3줄 정도를 따로 하셔야 됩니다. 자,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는 취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해하셔야 되는데, 자, 첫 번째 이해하셔야 될 거, 사실상 취득입니다. 우리가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는 취득은 취득 사실의, 그러니까 취득 사실의 등기 등록 유무에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는 취득으로 봐요. 자, 왜 그런지는 우리가 2주 전에 공부하신 실질과세 원칙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혹시 기억이 안 나시면 자, 지금 잡으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부동산 관련 주세를 이해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아셔야 될 게 실질과세 원칙, 다른 말로 사실과세 원칙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는 조세 중에서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는 실질과세를 하기 때문에 실질과세를 모르시면 이러한 조세들의 기본 이야기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실질과세가 뭐냐면은 이겁니다. 우리가 조세를 부과할 때 공부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같을 때도 있지만 다를 때도 있잖아요. 자, 그러면 공부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를 때는 우짤 끼고 이 말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봐봐요. 자, 오피스텔. 자, 오피스텔이 있는데 우리가 오피스텔의 본래의 용도는 사무실 아닙니까? 우리가 오피스텔은 주된 기능은 사무실이고 보조 기능으로 주거 기능을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피스텔은 본래의 용도는 사무실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오피스텔을 분양을 받은 자가 오피스텔을 우리가 실제 사무실 용도로 사용하는 분도 계시지만 사무실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주거 용도로만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오피스텔을
그러니까 오피스텔을 사무실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주거용으로만 사용하는 경우, 그럼 이 오피스텔은 공부상 현황은 사무실인데 실제 사용하는 현황은 주택 아닙니까? 그러면 공부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를 때는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실질 가세라는 건 이겁니다. 공부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를 때 공부상 현황에 관계없이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하는 걸 실질 가세 원칙이라 그래요. 우리가 공부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를 때 공부상 현황에 관계없이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하는 걸 실질 가세 원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단 실질 가세가 뭔지부터 이해하셔야 되고, 자, 그다음에 이제 이걸 잡으셔야 됩니다.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세는 실질 가세하는 조세이기 때문에 공부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를 때는 공부상 현황에 관계없이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는 실질 가세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공부상 현황에 관계없이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의 가세를 정할 때는 공부상 현황을 보시면 안 되고 사실상 현황을 보셔야 됩니다. 자, 이 이야기를 가지고 요걸 이제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럼 가봅시다. 우리가 취득세는 실질 가세하는 조세로서 공부상 현황에 관계없이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럼 따져봅시다. 공부상 현황에 관계가 없기 때문에 취득한 사실을 등기부 또는 등록원부에 등기 등록을 했느냐 안 했느냐는 관계없고 사실상 소유권 취득이 일어나면 취득세 부과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는 취득은 취득 사실의 등기 등록 유무에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을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는 취득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서 이야기예요. 내가 상가를 취득하기로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고 대금 지급을 완료했다 합시다. 자, 그러면 대금 지급을 완료하는 그 순간 사실상 소유권을 취득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취득한 상가를 내 이름으로 등기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잡으셔야 될 거 간주 취득. 다른 말로 의제 취득입니다. 요게 32회 기출 지문 아닙니까? 자, 지금부터 이제 이걸 잡으셔야 됩니다.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그 1월 달에 기본 교재 나오면 우리가 이제 자세히 공부를 할 건데, 자, 토지 지목 변경. 그러니까 토지 지목 변경. 그 다음에 건축물 우리가 증축, 개수 등. 자, 이렇게 적어놓고 설명을 해볼게요. 토지 지목 변경, 건축물 증축, 개수를 민법에서는 취득의 형태로 보지 않습니다. 민법에서는 이걸 취득의 형태로 보지 않아요. 그런데 지방세법에서는 뭐 한다고요? 토지 지목 변경, 우리가 건축물의 증축 개수, 차량 등의 종류 변경, 가점주주의 주식 취득 등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는 간주 취득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월 달에 기본 교재 나오면 이걸 공부하셔야 됩니다. 민법에서는 취득으로 보지 않지만 지방세법에서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취득세가 부과되는
간주 취득에 어떤 경우가 있는지를 공부하셔야 돼요. 이게 우리 시험에 2, 3년에 한 번씩 나와요. 올해 32회 때 이걸 정답으로 물어본 게 아니고 간접적으로 물어봤었습니다. 32회 때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왔었어요. 우리가 취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그러니까 취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해가지고 5개 지문을 던졌고, 그 지문 중 하나에 이렇게 물었습니다. 사실상 지목 변경으로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게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틀린 지문입니다. 왜 틀린 지문이냐면은 우리가 지목 변경을 민법에서는 취득의 형태로 보지 아니하지만 사실상 지목 변경으로 그 가액이 증가되면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고 취득세를 부과하는 간주 취득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지목 변경으로 그 가액이 증가되면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데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그랬으니까 오답이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오늘은 여기까지만 잡으시면 돼요. 우리가 간주 취득이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상 취득만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는 취득으로 보는 게 아니고 간주 취득이 있다는 걸 오늘 잡으셔야 되고, 간주 취득으로 취득세가 부과되는 경우에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가 있는지를 1월 달에 기본 교재 나오면 잡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교재 몇 페이지 가시냐면은 394페이지. 그러니까 394페이지 가셔가지고 자, 이걸 하셔야 됩니다. 뭘 하셔야 되냐면은 취득 원인을 구분하실 줄 아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취득 원인을 구분하셔야 되는데 왜 구분하셔야 되냐면은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취득세 세율은 부동산을 취득한 원인에 따라 세율이 다르지요. 유상승계 취득이냐, 상속에 의한 취득이냐, 증여에 의한 취득이냐, 원시 취득이냐, 기타 원인으로 인한 취득이냐에 따라 취득세 세율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취득 원인을 구분하실 줄 아셔야 되고, 요게 32회 정답 아닙니까? 자, 우리가 이제 세 가지가 구분되셔야 됩니다. 첫 번째,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의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이걸 유상승계 취득으로 보는지 증여에 의한 취득으로 보는지 취득 원인을 구분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부담부 증여에 의하여 취득했을 때 채무 인수 금액을 유상 취득으로 보는지 증여에 의한 취득으로 보는지 구분하셔야 되고, 우리가 상속 재산을 재분할을 했을 때 이걸 증여에 의한 취득으로 보는지 상속에 의한 취득으로 보는지 구분하셔야 됩니다. 32회 때 야하고 야를 들러리로 세워 놔놓고 부담부 증여를 정답으로 물어봤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요 경우를 한번 따져봅시다. 요게 이제 여러분들 교재에 거기 394페이지 5번 아닙니까? 우리가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의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봐봐요. 자, 우리가 갑이, 자, 배우자 소유 상가를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 계약서를 작성을 했고, 우리가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등기부 등본에 등기 원인이 매매로 기재되어 있을 때, 자 그러면 따져봅시다. 매매 계약서를 작성했고 등기부에 등기 원인이 매매로 기재되어 있으니까 이걸 매매에 의한 취득으로 볼 거냐, 아니면 증여에 의한 취득으로 볼 건지를 구분하셔야 돼요. 자, 이걸 구분하셔야 되는데, 자, 이걸 이해를 하시려면은 여러분들은 실질 가세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실질 가세 원칙을 가지고 지금부터 하는 설명을 이해하셔야 돼요. 자, 조금 전에 설명드렸습니다. 취득세는 실질 가세하는 조세로서 공부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를 때는 공부상 현황에 관계없이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공부상 현황을 가지고 판단하시면 안 되고 실제 현황, 사실상 현황을 가지고 판단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갑하고 배우자 을이 작성한 매매 계약서, 등기부 공부상 현황을 보시면 안 되고 실제 현황을 보셔야 됩니다. 자, 이게 실제 매매가 맞다면 뭐 해야 됩니까? 돈 주고 받아야 되지. 이게 실제 매매가 맞다면 돈을 주고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럼 따져봅시다.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고 우리가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했을 때, 자, 매매 계약서 작성했고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했으니까 실제 대가를 주고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까? 자, 멀리 갈 것도 없고, 자, 여러분들 배우자로부터 부동산 소유권 넘겨받으면서 자, 대가 지급 했어요. 자, 솔직해집시다. 대가를 지급할 마음도 없고 줄 돈도 없고. 자, 그러면 우리가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실제 대가를, 그러니까 실제 대가를 지급했다고 볼 수가 없고, 실제 대가를 지급 안 했으면 이거는 뭐예요? 증여 받은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에 그 394페이지 읽어볼게요.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매매 계약서를 작성을 하더라도 실제 대가를 지급했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뭘로 본다? 증여에 의한 취득으로 본다. 그래서 배우자 사이는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고 구청에 취득세 신고하라고 해가지고 매매 계약서를 공무원한테 아무리 들이밀어도 세무공무는 뭡니까? 우리가 실제 대가를 지급했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증여에 의한 취득으로 보고 증여에 의한 취득시 세율로 취득세를 부과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요게 단서가 붙습니다. 자, 그러나 공경매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 자, 이런 경우를 생각을 해봐요. 자, 배우자 소유 상가를 배우자가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렸는데 빌린 돈을 갚지 못하게 되면 저당권자인 은행은 담보로 제공받은 이 상가를 법원에다가 경매 신청을 할 거고, 갑이 경락을 받았을 때, 그럼 갑이 경락을 받게 되면, 자, 우리가 법원 경매가에다가 경락받은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입금해야 등기가 넘어오지요. 3억에 경락받았으면 우리가 법원 경매가에 3억을 입금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등기가 넘어와요. 그럼 봐봐요. 공경매에 의하여 취득하면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사이의 거래이지만 실제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이 되지요. 그래서 유상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자, 그다음에 파산 선고에 의하여 처분되는 것을 취득한 경우, 아니면 등기 등록을 필요로 하는 부동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이야기예요. 우리가 배우자 소유 상가와 갑 소유 아파트를 서로 교환했을 때, 그러면 갑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아파트를 대가로 지급했잖아요. 그래서 부동산을 서로 교환하면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기 때문에 유상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거기 사항의 니은입니다. 거기 사항의 니은, 소유재산을 처분 또는 담보한 금액으로 해당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자, 이야기입니다. 자, 어떤 경우로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취득세에서 공부하셔야 될 주요 이야기 위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런 경우를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갑 소유 A 토지를 병에게 매매를 하고 받은 대가로 배우자에게 대가를 지급했을 때, 그러니까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대가를 지급했을 때, 아니면 갑 소유 A 토지를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은 금액으로 대가를 지급했을 때, 이게 뭡니까? 소유재산을 처분 또는 담보한 금액으로 대가를 지급한 경우. 그럼 뭡니까?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잖아요. 그래서 뭘로 본다? 유상취득으로 본다. 요게 우리 시험에 가끔씩 나와요. 그래서 이제 결론은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의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취득 원인을 구분하는 문제가 시험에 나오면 확인하셔야 될 거, 일반 거래인지 실제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인지를 구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의 부동산을 일반 거래로, 일반 매매 거래로 취득을 하면 실제 대가를 지급했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증여에 의한 취득으로 본다. 이렇게 답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공경매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이거나 파산 선고에 의하여 처분되는 것을 취득한 경우이거나 부동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이거나 보유재산을 처분 또는 담보한 금액으로 대가를 지급하면 실제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기 때문에 유상취득으로 본다. 이렇게 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부담부 증여. 자, 교재 394페이지 거기 갈로 6번에 부담부 증여는 여러분들이 부담부 증여 관련 법률 개념을 공부하셔야 이해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거는 기본교재 나오면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속재산 재분할, 요것도 우리가 기본교재 나오면 설명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교재 395페이지 제3절 취득세 가세표준. 자, 지금부터 이제 이걸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취득세를 어떤 금액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부과할 것인지, 우리가 이제 어려운 말로 이야기하면 취득세 가세표준을 보셔야 되는데, 자, 취득세 가세표준은 취득가액으로 결정합니다. 우리가 취득세는 취득가액에 대해서 취득세를 부과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문제입니다. 뭐가 문제냐면은, 그러니까 어떤 취득가액을 가세표준으로 할 것인지. 우리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대다수 일반인들은 정직하기 때문에
실무 경험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취득가액 그대로 매매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분들이 계시냐면은 우리가 실무 경험이 많으신 분들, 법을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은 사실상 취득가액과 다르게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판단이 되셔야 됩니다. 실제 취득가액과 신고한 취득가액과 취득 당시 시가표준액 중 어떤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할 것인지. 그러니까 어떤 취득가액을 가세표준으로 할 것인지 가액 결정 기준을 보셔야 되는데, 일단 결론부터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자, 결론부터 설명하면 우리가 취득세는 어떤 취득가액을 가세표준으로 하냐면은 납세 의무자가 신고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취득세를 부과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납세 의무자가 신고한 취득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취득세를 부과하는 게 원칙이고, 여기 이제 단서가 붙습니다. 그러나 취득세 납세 의무자가 취득 사실을 스스로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이거나, 그 다음에 취득 가액이 없는 경우이거나, 그러니까 취득 가액이 없는 경우, 어떤 경우겠습니까? 무상 취득했을 때,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하면 취득 가액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취득 가액이 없는 경우이거나, 그 다음에 신고 가액이 시가 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자, 시가 표준액이 뭡니까? 시가 표준액. 자,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세법 공부를 하다 보면 시가 표준액이라는 용어, 기준 시가라는 용어, 공시가액이라는 용어가 여러분들을 계속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용어 개념을 좀 잡으셔야 되는데, 뭐 공시가액은 우리가 부동산 학개론 시간에 자세히 공부합니다. 우리가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부동산 공시 가격을 1년에 1회 이상 공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공시가격이라는 건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이 뭡니까? 공시가액이에요. 그러니까 1년에 1회 이상 공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한 번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2번, 3번 공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토지들은 공시가격을 1년에 한 번만 공시를 해요. 그런데 2번 공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들이 있겠어요? 자, 우리가 연초에 토지 공시가격을 공시를 했는데 연말 되기 전에 우리가 그 개발 사업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토지 구획 정리 사업, 그러니까 도시 개발 사업으로 인해 우리가 도시 개발 사업이 완료됐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토지 가치 상승이 일어났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 땅은 개발 사업이 완료된 후에 공시가격을 다시 공시할 수도 있어요. 뭐 이런 이야기를 앞으로 학개론 시간에 자세히 공부할 겁니다. 하여튼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시된 가격이 뭡니까? 공시가액이에요. 그 다음에 자, 기준 시가는 뭡니까? 기준 시가. 뭐 글자 그대로 갑시다. 시가는 시가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시가는 아니고 조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시가. 자, 어떤 조세? 국세. 그러니까 국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금액이 뭡니까? 기준시가입니다. 국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금액. 그러니까 국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금액이 기준시가고, 그래서 기준시가는 어디에서? 누가? 국세청장이. 그러니까 국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국세청장이 산정 고시한 가액이 뭡니까? 기준시가예요. 그 다음에 시가표준액. 자, 이것도, 자, 시가는 시가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 시가는 아니고 조세 부과의 표준이 되는 시가. 어떤 조세? 지방세. 그러니까 지방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금액이 뭡니까? 시가표준액입니다. 우리가 국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금액이 뭡니까? 기준시가고, 지방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금액이 뭡니까? 시가표준액이에요. 뭐 어렵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그냥 국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국세청장이 산정 고시한 가액이 기준시가고, 지방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산정 고시한 가액이 뭡니까? 시가표준액이에요. 뭐 여러분들은 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 시험 문제가 까달스러우시면 어쩌다 한 번씩 기준시가 산정 기준, 시가표준액 산정 기준을 가지고 답을 요구하는 경우들이 한 5년에 한 번 정도 있습니다. 그게 언제였습니까? 올해 32회 때. 올해 32회 때 시가표준액 산정 방법을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박스 안에다가 우리가 시가표준액 산정을 설명하는, 그러니까 시가표준액 산정 기준 3가지를 던져 놔놓고 시가표준액 산정 방법이 올바른 것을 모두 다 고르시오 해가지고 3가지 질문을 던졌는데, 눈치 빠르신 분들은 답을 쉽게 찾았고요. 시험장 가가지고 너무 긴장을 하시고 눈치도 없으신 분들은 이거 마음이 답답했을 겁니다. 일단 우리가 일단 시가표준액과 기준시가는 공시가액으로 결정하는 게 원칙입니다. 우리가 기준시가와 시가표준액은 공시가액으로 결정하는 게 원칙이에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자, 봐요.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우리가 이제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지고 부동산 공시 가격을 1년에 1회 이상 조사하여 공시를 합니다. 자, 그러면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지고 부동산 공시 가격을 이미 조사를 해놨는데, 국세청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의 비용을 들여서 기준시가를 산정하고 시가표준액을 산정하는 건 비용 낭비 아닙니까? 그래서 토지 기준시가와 토지 시가표준액은 공시가액으로 결정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지문이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토지 시가표준액은 개별 공시지가로 산정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토지 시가표준액은 개별 공시지가로 결정하는 게 원칙이다. 이게 맞는 지문이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지문, 세 번째 지문이 아주 난해하게 나왔는데, 문제는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틀렸다는 걸 바로 알았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렇게 물었거든요. 이게 이제 구체적 지문을 생략하고, 우리가 둘째 지문, 세 번째 지문에 뭐라고 물었냐면은 어떻게 해놓고는 뭐라고 물었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개별 공시지가가 없는 경우 시가표준액은 뭐라고 해놓고는 마지막에 결정적으로 뭐라고 질문을 던졌냐면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국토부 장관이 결정 고시한다.
틀렸지. 시가표준액이 뭔지를 생각하시면 돼요. 시가표준액은 지방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산정고시하잖아요. 그런데 국토부 장관이 요 눈치만 와도 틀렸다는 걸 아는 거예요. 국토부 장관이 산정고시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지문, 세 번째 지문이 틀린 거예요. 그 맞는 건 요 한 개만. 근데 시험장 갔는데, 그러니까 이게 시험장 가서 긴장을 너무 많이 하신 분들은 이게 눈에 안 들어온 겁니다. 국토부 장관이 산정고시한다. 이 말 때문에 틀린 거거든요. 우리가 시가표준액은 지방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산정고시를 해요. 근데 국토부 장관이 틀렸잖아요. 알고 보면 너무너무 쉬운 문제였습니다. 근데 문제풀이 경험이 많지 않거나 시험장 가서 긴장을 많이 하신 분들은 요 국토부 장관, 이게 눈에 안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이야기 드렸듯이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돼요. 자, 하여튼 이야기, 자, 그럼 다시 이제 이쪽으로 오셔가지고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면 취득세는 시가표준액을, 그러니까 시가표준액을 취득가액으로 취득세를 부과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취득세는 취득가액으로 취득세를 부과하는데 어떤 취득가액이냐면은 납세 의무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고, 우리가 취득 사실을 스스로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이거나 취득가액이 없는 경우이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면 시가표준액을 취득가액으로 취득세를 부과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요게 우리가 이제 특례 규정이 있습니다. 특례. 우리가 특례 규정이 이제 어떤 경우냐면은 우리가 사실상 취득가액이 우리가 객관적인 경우, 우리가 이제 사실상 취득가액이 객관적인 경우, 말을 짧게 줄이면 취득가액이, 그러니까 취득가액이 객관적인 경우. 말이 조금 어렵지요. 좀 우리가 이제 좀 현실적으로 설명하면 이야기예요. 사실상 취득가액이 이미 다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취득가액과 다르게 신고할 수 없는 경우, 그걸 우리가 조세학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취득가액이 객관적인 경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들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공경매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 우리가 공경매에 의하여 취득하면 취득가액이 객관적이잖아요.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야기하면 사실상 취득가액이 이미 다 노출되었기 때문에 실제 경락받은 금액과 다르게 신고할 수 없잖아요. 아니면 우리가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 우리가 아파트를 분양을 받게 되면 이 분양가액이 취득가액이 객관적이잖아요. 우리가 현실적으로 설명하면 분양받은 금액이 얼마인지가 이미 다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분양받은 금액과 다르게 신고할 수 없잖아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취득가액이 객관적인 경우에는 취득세 가세 표준을 어떻게 결정하냐면은, 잠깐만요. 그러니까 취득가액이 객관적인 경우에는 사실상 취득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더라도 사실상 취득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취득세를 부과합니다. 자, 그 다음에 교재 400페이지. 자, 교재 400페이지. 자, 오늘 수업 첫 시간에 설명을 했던 이야기들입니다. 자, 교재 400페이지 거기 납세 절차 가셔가지고, 자, 우리 이제 취득세 납세 절차와 관련해가지고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될 게 취득세 징수 방법입니다. 취득세를 어떻게 징수하는지. 그러니까 오늘 수업 첫 시간에 보셨습니다. 취득세 징수는 거기 교재 400페이지 밑에 취득세 부과 징수는 신고 납부가 원칙이고,
교재 402페이지. 그 교재 402페이지 가시면 거기 보통 징수 해가지고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보통 징수 방법으로 징수한다 해놓고는 거기 기억 항목에 취득세 납세 의무자가 신고 또는 납부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등등등등. 아까 우리가 오늘 수업 첫 시간에 봤던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취득세는 신고 납부가 원칙이고 신고 납부 안 하면 보통 징수합니다. 그럼 여기다가 이제 이걸 추가하셔야 돼요. 뭐를 추가하셔야 되냐면은 교재 402페이지, 교재 402페이지 밑에 우리가 신고 납부 의무를 다하지 아니했을 때 불이익 처분이 가산세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 오늘 수업 첫 시간에 설명했던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교재 400페이지, 교재 400페이지 거기 신고 납부 가셔가지고 이거 잡으셔야 됩니다. 언제까지 신고 납부해야 되는지 그 읽어볼게요. 우리가 일반적인 경우에는 거기 일반적인 경우 거기 첫째 줄 취득한 날로부터 거기 셋째 줄 60일 이내에. 그 다음에 401페이지 거기 3번입니다. 401페이지 거기 3항에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얼마? 6개월. 그 다음에 갈로 열고 상속인 중 한 명 이상이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는 9개월 이내에.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내려가셔가지고 사항에 우리가 재산권 그 밖의 권리의 취득 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를 하거나 등록을 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2011년에 세법이 개정되면서 소유권 등기 시 등록 면허세를 취득세에 통합을 해가지고 2011년부터는 취득세로 통합하여 징수합니다. 그래서 2011년 이후에 취득한 부동산들은 취득세로 통합하여 징수하기 때문에 취득세를 납부해야만 등기 신청이 가능해요. 자, 그래서 거기 사항에 재산권 그 밖의 권리의 취득 이전에 관한 사항을 등기 등록을 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납부해야만 등기를 신청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 취득세 신고 납부 기간은 거기 사항 셋째 줄 공부에 등기를 하거나 등록을 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거기 넷째 줄 등기 또는 등록 신청서를 등기 등록 간서에 접수하는 날까지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그래서 이제 말이 긴데 짧게 줄이면 등기 등록하려고 하는 경우 취득세 신고 납부 기간은 취득일로부터 60일이 아니고 언제까지입니까? 등기 등록 간서에 접수하는 날까지. 왜? 취득세를 납부해야 등기가 가능하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앞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취득세 납세 절차와 관련해가지고 이제 마지막으로 보셔야 될 게 교재 400페이지 취득세 납세지입니다. 그 교재 400페이지 취득세 납세지를 알고 계셔야 되는데 요거는 2주 전에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을 잘 더듬어 보시면 이 공부한 기억이 기억날 겁니다. 자, 1번만 더 할게요. 자, 2주 전에 이렇게 배우셨어요. 우리가 조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가세권자, 가세주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어야 하고 국가가 가세주체가 되어 국가에서 부과징수하는 조세를 국세로 분류했고 지방자치단체가 가세주체가 되어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징수하는 조세를 지방세로 분류한다고 이야기하면서 다른 조세는 몰라도 5개 조세가 국세인지 지방세인지는 필히 구분하라 그랬습니다.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는 국세고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는 지방세라는 거. 요 5개 조세가 국세인지 지방세인지 반드시 구분하시라 그랬고, 그러니까 어디에다가 중요 포인트를 두시라 그랬냐면은 부동산 관련 국세냐, 부동산 관련 지방세이냐에 따라 조세를 부과하는 가세 관할, 조세를 납부해야 할 납세지가 다르다는 사실에다가 중요 포인트를 두시라 그랬지요. 우리가 부동산 관련 국세는 납세 의무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가세를 관할하기 때문에 부동산 관련 국세는 납세 의무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납부하는 게 원칙이고, 부동산 관련 지방세는 가세 물건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세를 관할하기 때문에 부동산 관련 지방세는 가세 물건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게 원칙입니다. 요게 2주 전에 봤던 이야기예요. 우리가 국세는 사람 주소지가 원칙이고, 우리가 지방세는 가세 물건 소재지가 원칙입니다. 요게 우리가 2주 전에 봤던 이야기예요. 자, 이 이야기를 가지고 교재 400페이지 취득세 납세지, 취득세 가세 칸화를 구분하셔야 되는데, 자, 취득세 납세지, 취득세 가세 칸화를 구분하셔야 되는데, 자, 마무리하고 자, 집에 갑시다. 자, 갑니다. 자, 이걸 이제 구분하셔야 돼요. 결론을 이야기하면 취득한 자 주소지인지 취득 물건 소재지인지를 구분하셔야 되는데, 자, 요 이야기를 가지고 판단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판단해 봅시다. 국세는 주소지가 원칙이고 지방세는 소재지가 원칙인데 취득세는 국세가 아니고 지방세 아닙니까? 그래서 취득세 납세지, 취득세 가세 관할은 취득한 자 주소지가 아니고 취득 물건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취득세 부가징수 관련 이야기로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취득세에서 공부하셔야 될 주요 이야기 위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